예. 자,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상황에서 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치 검사와 싸우는 변호사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서상윤 변호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뚝딱뚝딱 일자란 변호사 서상현입니다. 뚝딱뚝딱. 그거 목공 아니에요, 목공? 아, 요즘 이거 밀고 있는데 잘 될 텐데. 뚝딱뚝딱. 아, 명함 받아보니까 뭐 변호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네, 뭐 세무사, 변리사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그 재판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요. 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사 김기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투표, 몰표도 아니고 기표인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기표를 잘해야 돼. 예, 제가 그냥 김기표 변호사라고 하려다가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하셔서. 그 다음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사 범죄 대응 TF 위원이신 김성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김성진 변호사는 새날에 출연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지난 대선 때 대표님 공약을 네. 후보님 공약을 좀 더 쉽게 재밌게 하는 프로로 시리즈로 한 열 몇 번 우리 같이 방송을 했었죠. 맞죠. 근데 그때 변호사를 공약으로 써먹기 좀 아깝더라. 아, 그러니까 기대대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북을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따가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제 변호사님들을 따로 이렇게 모신 이유는 재판도 많고 복잡하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되는 순간 사실상 그 모든 게 그냥 끝난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기세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들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는데, 일단은 그 서상윤 변호사께 질문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최근에 그 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재판이 너무 불공평하다. 예, 지금 뭐 정치 검사도 문제지만 재판부도 그동안 이제 재판 진행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다고 판단해서요. 그래서 공판심 담당한 변호사들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피 신청 물론 이제 이번에 기각됐지만 원래 이제 기피 신청 자체가 저 변호사업계에 나오는 명언 중에 하나가 기피 신청을 기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렇죠. 예, 지난 한 10년간 8,798건 정도가 신청됐는데 15건, 딱 0.17% 정도 이제 인용됐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판 그 담당 변호사님들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불공평하다. 예, 너무나 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마치 이제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재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너무나 이제 재판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뭐 기피 신청하셨고 기각됐지만 다시 항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잡아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입장만 보면 이제 뭐 저 방북 비용을 뭐 대납했다 이게 걸려 있고, 이제 이거를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른 건을 갖고 재판 이 상황인 건데, 재판부가 확실하게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재판 진행을 하면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재판장도 이렇게 기피 신청까지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좀 움츠려들지는 않을까요? 뭐 통상적인 경우는 좀 그렇게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뭔가를 좀 괘씸죄에 걸려서. 괘씸죄에 걸려서. 네, 맞습니다. 예. 참네. 야,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자체를 낸다는 것도 어렵고, 예. 그리고 그거를 얻는다는 것도 어렵고, 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이화영 지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뭐 무슨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또는 뭐 부인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결국은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랄까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그 부지사님이 가장 좀 억울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검찰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다 해놓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계속 그 재판을 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 재판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피고인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날 잡아놓고 나는 엑스트라로 해놓고 왜 자꾸 전혀 제3자인 당대표를 끌고 들어와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느냐, 재판을 진행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왜 재판을 진행하는데 변호인들을 공격하느냐, 검찰에서. 오히려 여기서 지금 변호인들 중에 지금 피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변호사를 털어. 참고로 저 말고는 제 앞에 변호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압수수색도 많이 당했었고요. 예, 뭐 주거지 사무실 다 당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제 사건 안 맞겠다, 못 맞겠다라고 하셨던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야, 진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검사가 대통령 되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변호사로 변호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서상윤. 변호사가 사실은 압수수색을 당하면 이제 안전한 지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를 그렇게 협박해서 변호를 못하게 하고 그럼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조차 나의 어떤 버팀막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심하게 변호사들을 압박하고 압수수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전에 이러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심합니다. 너무 오직하면 심하고. 변협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 검찰 너무 심하다. 변호사를 털다니. 변호권을 침해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위증교사 뭐 이런 네. 식으로 억지로 엮어가지고 네. 변호사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래요. 이 세 분이 뭐랄까 대단하신 것은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돈도 안 되는 이거 하면서 어디 압수수색 당하면 그 느끼는 그 네. 자괴감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떳떳한데 당한다 싶으면 이거 뭐 권력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변호사분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네. 검사들한테 완전히 수사권 뺐자 이런 네. 얘기 할 수밖에 더 네. 있겠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화영 변호사로 좀 돌아가서 지금 저 구속 기간 또 연장한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번에 접견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유한다고? 네, 그런 비슷한 아니 상황이 그게 있습니다. 정해진 권리인데 회유한다고 그거를 네. 못하게 막는 게 네. 그게 말이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무죄 추정 원칙, 변호사의 접견권, 접견 고통권 이런 것들이 침해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네. 저쪽에서는 뭐 다른 어떤 많은 형용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 실드를 치겠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독재라는 인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뭐냐면 진술이 바뀌는 것,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진술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정 안에서 증거로 싸워야지. 예. 설사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 치더라도 네. 증거가 없으니 그 증언만으로 지금 유죄 만들고 엮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한테는 그 뭐 비밀 그 유지 의무도 있지만 이제 진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윤리규칙 진실 의무는 뭐냐면 이제 당사자나 이제 그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떤 압박이나 그 외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는 최대한 그것을 이제 저지를 하되 만약 그게 실패할 경우는 그 사임을 하는 게 이제 그 암묵적인 그 실제적으로 이제 윤리규칙에 따른 이제 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많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배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돼 있다는 것은 검찰이 우위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장소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 구속이 돼 있다면 본인 스스로 반대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인이나 면회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은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여기까지. 디테일한 이야기를 뭐 방송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거 변호인 하면서 느꼈던 제일 불안한 점은 뭐예요? 뭐 이화영 부지사 변호하면서 느끼는 네. 뭐 변호사가 한 번만 아니실 텐데 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뭐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말씀드린 진행 중 사건이라서 이제 뭐 많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최근에 제가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제 주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주작. 예. 이 조작을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주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작은 기존에 많이 들으셨던 조작은 어떤 뭔가 실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처럼 만드는 게 조작이고요. 주작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는 게 주작입니다. 주작이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님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관점에서 이화영 부지사님 사건을 보면은 완전한 소설입니다.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 대주라 시켰다. 이게 줄거리인데 쌍방울이 자체적인 대북 사업으로 돈을 송금하는 거 가지고 경기도가 시켰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은 하나도 없다. 증거라고 있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님의 엇갈리는 진술이다. 근데 그 엇갈리는 진술도 처음에 시작된 게 검사들의 압박과 회유, 추가 구속 기소 압력, 그것 때문에 이 엇갈리는 진술이 처음 시작됐다. 그것이 바로잡혔다.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 중에 검찰의 부당한 압력, 추가 기소 압력 때문에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 검사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줄거리는 뻔한데 증거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겠다고 지금 우기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직접 증거 없는 상태. 김용 사건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라서 소명과 이제 증명 이 부분을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 기각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반대쪽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검찰이나 다른 쪽에서는 나중에 뭐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다. 나중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50%도 안 되게 정도를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제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명이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한 증명이라는 것은 보통 80-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신문 과정에서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은 소명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명 부족이라는 것은 숫자로 파악했을 때 5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점잖게 소명 부족이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왔냐. 저는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을 다만 점잖기 때문에 소명 부족이다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기소를 하면서 80% 90%가 필요한 증명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지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무슨 위증교사 이것도 소명은 뭐 된 듯이 얘기해서 마치 그것은 뭐 처벌될 듯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런 지금 검사들이 작성해온 기록만 보면 혹시 40% 50%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것이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이제는 기록이 다 오픈되고 변호사나 피고인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재판을 해갈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검사가 100%라고 소명이 됐다고 하는 것도 다 깨지는 마당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무고함이 입증이 될 것이고요. 적어도 저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이 소명 부족이라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반 우리 법률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 점이 분명히 얘기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피하더라도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랄까요 변호사나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건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선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작 아까 그 주작 그런 상황까지 가버릴 수 아니 사실 그 상황까지 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 시작부터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말씀대로 그게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저희가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 그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예, 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역사적으로 나중에 다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거는 유죄일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100% 판단이 돼야 됩니다. 1%라도 의심된다. 이건 무죄 아닐까? 이러면 무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리입니다. 뭐 뇌물을 줬다, 뭔 돈을 줬다 그러면 건너간 어떤 식이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정황 증거를 막 일부러 짜 맞추려고 하고 예. 증언을 막 바꿔서 그걸로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형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렇잖아요. 대장동 재판 또 받으러 간 날이고. 네네네. 그것 뭐 직접 표현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병합을 다 할수록 좋은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죠. 사건의 실체를 전체적인 어떤 수패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기소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장동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결국 정치자금, 유동규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수사 기록에 대장동 사건이 많이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제적으로 이렇게 전제가 돼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동안 수차례 얘기됐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음에 재판하면서 규정을 했냐면 이건 유동규의 사기 사건이다. 그다음에 맞죠. 용두사미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동규가 이 기록을 보거나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과 같이 2012년 3년 그때부터 이미 대장동 업자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온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돈 씀씀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게 자금들을 이렇게 받아온 상황에서 자기가 돈이 또 필요하니까 야 이거 대선 자금 써야 된다. 이거 김용 갖다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사건이고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슈킹이랄까요, 삥땅이랄까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린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저기 남욱이나 여기 정민용이나 지금 같이 공동 피고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데 지금 여기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꼴이다 이게 검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해서 마치 유동규 말 하나 듣고 저기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수사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뭐 피해자라고 하긴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법리적으로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지금 마치 돈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용두사미 수사라는 건 또 뭐냐면 그 처음에 공소장 물론 중간에 변경이 됐으면 공소장이 한 20페이지 됩니다. 2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전달됐다는 건 한두 페이지 정도고 나머지는 무슨 배경사실에서 대장동이 어떻고 쭉 그렇게 얘기해서 18페이지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야, 이건 도대체 그래서 기록도 보면 그 전에 대장동에 이런 사건은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돈이 갔느냐가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 유동규에서 김용에게 돈이 갔느냐는 유동규가 제가 줬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기록을 저희가 뭐 산더미처럼 복사를 해왔는데 그래 이건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유동규가 그러면 김용에게 돈을 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 수사의 어떤 본질이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수사팀의 그 관계자, 고위층 관계자가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브리핑을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공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허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허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오히려 수사 기록,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록에 있던 내용들도 나중에 허임이 밝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사건은 뭐 브리핑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재판이 다 끝나고 11월 30일에 선고가 있는데 저는 뭐 변호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무죄가 당연한 사실이다. 왜?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12년 구형했죠. 일단 예, 구형은. 그렇습니다. 예. 와, 이런- 그런 거예요. 뭐 자기들 꼴리는 대로 죄랑 상관없이. 근데 유동규는 1년 6개월. 어. 유동규는 1년 6개월입니다. 아니 유동규 풀어주고 김용 부원장 구속시켰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던 거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느낌은 그런 거 일반인이니까 재판부에서 봐서도 네. 이 사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자기 방어권 행사하려면 풀어주는 게 맞다. 거기서 이미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판 과정에서도 유감을 표했던 것이 뭐냐면 검찰에 이게 지금 사건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2021년도에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2013년 14년도에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뇌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소가 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기소가 됐죠. 그런데 수사는 같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요새는 이제 반부패부로 바뀌었습니다. 맨날 특수 3부, 반부에서 3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수사되고 있었고 동시에 일부에서 뇌물 사건이 수사되고 있었는데 기소는 각각 다른 날짜에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6개월이어서 1심 판결을 6개월 안에 구속자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합니다. 추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 추가 기소된 그 공소장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발부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더 구속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수사됐고 그런 것을 동시에 기소를 해야지 추가로 기소하면서 해서 6개월 동안 더 구속시키려는 의도 아니었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뭐 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약간 걱정을 했던 것이 정치자금 위반으로 기소된 6개월이 끝나면 혹시 뇌물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 동안 또 구속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 이미 유동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유동규 증언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아무리 판사님이 잘못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더 추가로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시지 않으시고 6개월 만에 그때 이렇게 석방이 되셨죠. 우리 오사가들은 또 그 면에서 다른 분석을 했었죠. 판사는 이게 김용 부원장이 죄가 없다고 느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호사가들의 말이 그러니까 판사가 이미 재판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동규가 약간 코미디처럼 네네네 계속 말이 번복되니까 그 말입니다 저도. 이 사건은 김용이 엄청 억울한 사건이구나라고 미리 어떤 판사의 느낌이 작동된 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님이 유동규가 증언을 했을 때 저 말이 맞겠네 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기소된 뇌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서 6개월 동안 더 구속을 시켜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언을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하고 약간 그래서 판사님도 그걸 느꼈을 것이고 같이 그래서 아예 영장을 추가로 발부 안 한 것은 판사님의 그런 심정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보면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인가. 아까 구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년 대 1년 6개월. 유동규는 집행유예라도 풀려날 수 있는 형을 구형을 한 거예요. 뭐 풀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근거는 유동규의 왔다 갔다 하는 진술밖에 없다는 거죠. 유동규는 왜 그런 말을 또 하느냐. 유동규의 진술을 그렇게 왜곡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애들 불러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들은 그 사실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유동규가 검사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왜 출정 나와서 왜 검사들하고 단독 면담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나가서 변호사 접견하러 갔는데 갑자기 끌려갔다더라. 그쪽에 가니까 뭐 거기선 접견도 안 시켜주고 검사랑 면담 중이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그러면서 유동규가 마음이 변해가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분명히 이 스토리를 알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진술에 이른바 증명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 같고 그렇다면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설은 한바탕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 제가 김용 선배를 좀 아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유동규 이럴 수가 이런 거짓말을 나한테
그 제가 변호사 오래 하면서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김용 선배는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딱 거짓말하는 사람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가 뇌물 받은 사건. 그리고 하나 더는 김만배 등의 사업자들이 뭔가 좀 로비를 위해서 뭔가를 막 쓰였던 이 사건인데 우리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그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표 또는 뭐 김용 부원장, 전진상 실장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받은 게 없다는 거에 더 깜짝 놀랐어요. 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자기들이 그동안 충분히 수집한 증거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숨기고 있다가 공판 과정에서 내는 증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그때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뭐 차고 넘친 것을 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정말 감추겠다가 짠 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일말의 걱정을 사실은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큰 사건이면 경천 동지할 사건인데 그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나 그러면 받은 사실이 이시 뭐 증거가 있니 없니 하는 사건이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수사 기록도 보고 이건 정말 받은 사실이 없는 사건이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죠. 예. 추가로. 그렇습니다. 예. 저 궁금한 게요. 네.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입돼가지고 막 변호를 해. 근데 반신반의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받은 것이 만약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변호사가 뭘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역시나 뭐 이런 느낌.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단연간 뭐 수사나 변호 활동을 해보면 느끼는 어떤 우리 여러 다른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어떤 촉이랄까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윤리는 피고인이 변론해 달라고 하는 방향에 따라 변론을 하도록 그렇게 변호사 윤리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데 이 사건은 김영부 피고인이 돈을 안 받은 사건인데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기록도 보고 김영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도 나름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거죠. 성남시장 때부터 안 받던 돈을 경기도지사 끝나갈 그 말미에 대선 나간다고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523억인가요? 나중에 주기로 했어. 428억. 428억. 나중에 주기로 했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굉장히 전문적 용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받는 거. 뭐 사후수리 같은 사후수리. 거죠. 네. 와 이거 보면서 이 재판은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게 막 한참 터질 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나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보통 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업자들하고 친분이 있다면 술은 얻어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면 전혀 그런 식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칙대로 갔는데 갑자기 한 막 8년, 9년, 10년 이렇게 안 받았다는 돈을 갑자기 대선 경선 치를 거니까 돈 줘. 네. 이걸로 엮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좀 웃기는 얘기로 야 김용 선배가 그 돈 받았으면 우리한테 술도 사고 밥도 사고 그렇게 할 사람이지 그 받고 안 쓸 사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구동성입니다. 도대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런 건 죄가 안 되고 저건 주작 사건이고 네네. 오히려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비중으로만 보면. 네네. 네. 맞습니까? 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 이제 모양은 비슷하죠.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위반으로 의유를 하느냐, 뇌물로 의유를 하느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 사실은 뇌물성으로 돈을 받은 것 이거를 이제 기소한 것이 둘 다 공통점인데
그렇게 할 때 검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집하는 증거는 그럼 그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황처럼 유동규의 믿지 못할 증언 하나로 줬다는 말이 있다면 검사들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돈을 받아서 여기저기 썼지 않느냐라고 입증을 할 수 있고 검사들의 막강한 권한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 통신사실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서 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수사하라고 지금 뭐 준 권한이겠지요. 그런데 그거 해서 김용 피고인이 도대체 6억씩이나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면서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받은 사람의 어떤 행적이 맞냐? 그것만 봐도 돈을 안 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어제 저 보도 하나 있었죠. 저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인가요?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뭘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검사들이 예. 짜 맞추려다 보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정치검사 예. 국가가 완전 돼버렸는데 예. 지금 검사 탄핵 이야기로 잠깐만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가네요. 예. 예. 지금 검사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진 변호사 팀. 네. 지금 검사 범죄 대응 TF가 민주당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예요? 지금 팀장이 김용민 의원이시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 뭐 주철현 의원 그리고 전용기 의원 뭐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있고. 탄핵 대상이 누구예요? 뭐 탄핵 상황 설명이 대상은 많은데. 아직 비밀인데요. 아직 뭐 공표가 안 됐지만은 저는 뭐 제가 계속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사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정치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 들고 어느 한쪽은 봐준다. 이거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자체도 탄핵 사유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범죄 행위까지 했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한 탄핵 사유죠.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있는데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들끓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검사는 뭐 특권 계급이야? 처벌도 안 돼? 징계도 안 돼? 그리고 계속 월급 받아? 그리고 누구는 검사장 승진도 돼? 손준성 검사 이런 고발사주 의혹 그 검사 같으면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요. 검사장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수사 중인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는 검사를 검사장 승진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거를 바로잡는 길은 검사 탄핵. 예. 그게 바로 국회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저는 많은 비리가 드러난 국민들이 다 알만한 비리들은 좀 잘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외 없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게 저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탄핵을 하면은 검찰청이 텅텅 비겠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선량한 검사 90%, 정치 검사에 줄 서가지고 한 잔 해먹겠다고 끄떡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요직 가면서 나중에 나와서 정관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 팔아먹는 검사들은 소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회처럼 소수, 특수 엘리트들 이 누구한테 줄 잘 서고 말 잘 듣고 이런 애들 다 키워가지고 그 라인을 해가지고 한직 전혀 안 가고 서울 요직으로만 돌면서 그러면서 떡국물 나눠 먹으면서 야 이거 좋지 않냐? 이거 나눠 먹으면 좋지.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상한 거 시키다 너는 내 말 잘 들어? 그럼 넌 살아. 네가 살 길은 이거다. 너는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나 처벌받지 않아.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한 검사들이 거기다 줄 안 설 이유가 없죠. 거기서 줄 안 서고 이거 시키는데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래? 네 말고 딱 할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한집 내놀다가 옷 벗고 변호사도 이제 그냥 아이고 그냥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러면서 폼 안 나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줄 서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금 정치 검사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걸 해체할 길은 지금 딱 하나 국회가 탄핵 그 헌법이 맡긴 국회의 의무 그거를 이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름 하나 나왔어요. 네.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손준성은 저희 혁신회의 때 이미 탄핵해야 된다고 했고 손준성 플러스에서 라인펀드 김봉현으로부터 뇌물 받았지만은 그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1,000만 원대 뇌물을 줬는데 몇 명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징계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지금 유야무야 된 사람들 3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탄핵을 한 나이업,
임홍석, 유효재 이 세 그렇죠. 사람은 국민들 봤을 때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술 먹고 이렇게 사건 관계자로 먹고 있으면 파면 10번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만, 누구 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네? 아직도 그대로야?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지 않냐? 저희 혁신회의에서 5명 탄핵하자고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선수는 이미 탄핵됐고 탄핵 의결됐고 그 다음에 라인펀드 3명 남았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대도 안 한 일이거든요. 대검 고위 간부가 고발장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그걸 저기 정치인에 저쪽 당 정치인에 줘가지고 고발해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짜고 치는 고소들 셀프 고소 고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이제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어. 검사장까지 갔다는 게 2번 얘기하면 정말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5명 이 정도는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고 혁신회의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169명 의원들한테 이분들 탄핵해야 됩니다 하고 의사 어떻습니까? 확인하는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국민들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이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5만 명이 모여서 청원도 하고 그런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제 탄핵도 안동환 검사 탄핵했고 이제는 당론으로 그러면 탄핵을 조금 더 갈려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검사범죄 대응 TF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심사숙고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탄핵을 해서 응징해야 될 사람인지 여부를 여러 이제 자료들 모으고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논의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밖에서 했던 얘기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 탄핵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다라고 예. 조심스럽게 너무 개그예요. 아니요 뭐 결과 보시면 알 겁니다. 제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검사가 저지른 불법은 그 중대성과 이런 것들이 원래 법에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래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건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이 선례를 남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헌재에 가서 탄핵된 검사는 없는 검사 거죠.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처음입니다. 어. 헌정사는 처음이고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시작을 했다. 첫 발을 뗐고 그 다음 발도 지금 준비 중이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게 힘을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중에 아직도 있어요. 뭐 검사들 탄핵 표가 되니 안 되니 이러면 우리한테 역풍이 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내신을 보면은 야 이거 우리 했다가 나 좀 건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내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캐비넷이 나도 열릴까 뭐- 말까. 너무 괜히 그냥 검사를 자극하지 마 좋은 거지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 교체 대상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수사팀장 이정섭.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쓰고 싶거든요. 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네. 불법의 복마전 같은 일을 하고 오이. 있잖아요. 대단하죠. 우리 밑에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네네. 우리 이는 안 지켜도 돼가 그냥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수사한 검사들도 네. 나중에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증거 없이 계속 짜맞추기 수사하고 저 기우제 수사하고 막 네. 했던 검사들이 언젠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만연한 피의 사실 공표 이것도 사실은 잡아서 어떻게든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사람들 명예 실추시키지, 바보 만들지, 정치적 힘 빼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경종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네. 오늘 가만히 있어봐. 방송을 안 하고요. 다른 뒷방송 안 하고 네. 한 밤 10시까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이나 나오셨는데 얘기를 짧게 듣자고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아깝습니다. 이 논문의 30페이지에 어. 이르는 검사 특권 이대로 좋은가? 특권 폐지 방안, 검사 특권 해체 방안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게 지금 탄핵이다. 민주당이 키를 갖고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힘을 내서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세 분을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영광입니다.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네. 하고 야 모르겠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왜냐하면 이게 이걸로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짧게 하나만 더. 네. 특수부 검사들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짧게 정의 한번 내려주셔 봐요.
특수부 검사들 정의,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검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달렸어요? 아니요. 좀 착하고 똘망똘망한 애들이 들어가서 윗선에서 던져주는 당근을 먹다 보니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이 검찰 권력이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체화된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 발 아래를 보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 특수부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해찬 대표님이랑 식사하면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그러다 나 옛날에 12년도에 잘못하면 잡혀 들어갈 뻔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내 친구가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부르더니 대뜸 없이 이해찬한테 2억 줬다고 불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2억 줬다고 불어라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을 버텼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럼 1억 줬다고 불어라. 또 버텼더니 5천 줬다고 불어라. 또 버텼더니 4천 줬다고 불어라. 심지어는 야 500 줬다 불어. 아니 안 줬는데 어떻게 500 줬다고 붑니까? 이랬더니 아 그래? 에이 안 되겠네. 그러면 민주당 다른 의원 이름 대면서 야 이 사람한테 얼마 줬다고 불어라. 이게 특수부 검사가 했다는 것이고 그때 이분이 구속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아유 내가 좀 빨리 나가고 내 좀 잘 봐준다는데 그럼 내가 불고 빨리 나가지 했으면 이해찬 대표님도 억울하게 엮일 뻔했죠. 진술 이걸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검찰이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오늘 아까 두 분 변호사님들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현실이 달라졌을까? 국민들께서 아마 잘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첨되고 나서 네, 당첨. 기고만장해서 어마어마한 퇴행을 겪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네, 한상혁 위원장을 내친 이유가 기소됐다고 내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손준성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승진시켜. 네. 그런 거라도 좀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기 부인은 아직 검찰에 부르지도 못해. 이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저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네. 검사 지휘부, 총장, 법무장관 그런 공정해 보이지 않는 외관을 작출한 그러한 정치 수사의 외관을 작출한 행위만 가지고도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것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세 분 중에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조심스럽습니다. 아니요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거 특수부 검사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정말 말씀하시다시피 10시까지 얘기해도 모자랄 수 있는 겁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부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고소고발된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가 되면 그 기록을 올려서 보통 이제 검사가 이걸 기소할 건가 불기소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기소할 거면 법원에 기소하고 아니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검사들이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님들이 사실 그런 일을 보통 처리합니다. 그런데 특수부 수사라는 건 좀 독특한 것이 수사를 처음에 인지수사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해봐. 그게 이제 옛날에는 검찰청 같은 규정 같은 거 보면 검사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 같은 것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검사장이 그 위에 지시를 받았건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간에 어찌됐든 검사장이 야 요거 좀 수사해봐 이렇게 하는 것을 수사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를 수사해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물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특수부 수사인데요. 그것이 이제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게 경찰에서 올라온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법관의 지휘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수사해보고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수부사는 자기가 시작한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막 이제 특수부사는 이제 엄청나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고. 예를 들어 꼭 이제 예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야 이건 돼야 돼 하는 수사를
일개 검사가 일개 검사입니다. 진짜 그때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구조.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괴물 같은 검사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지휘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검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 그렇다면 이 구조 자체를 정확히 바꿔줘야 된다. 정치권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 검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선배들의 목, 그다음에 어떤 기성세대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특수부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부 검사들을 움직이는 그 위의 수뇌부들이 정치적으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누구 뭐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돼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탄핵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장관이나 총장이 저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개 검찰청, 2개 검찰청을 합친 검사들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 제1야당, 제1당 대표를 지금 몇 년째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수사를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들이 변호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소해놓은 사건은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네. 그러면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컴플레인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이거 야 1년, 2년 됐는데 왜 사건이 처리가 안 되냐. 될 리가 없죠. 검사들이 다 거기가 있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했고 만약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면 적어도 소명은 되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력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건 못할 수 있어요. 한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해보니 검사들이 아무리 수사해봐도 소명 부족이다. 이러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당한 거거든요. 제1야당 대표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권의 에너지가 지금 일반 민생에 가야 될 에너지가 쓸데없이 정치적인 사건에 다 가고 있어서 지금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소명 부족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법원 가면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말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기조와 너무 그러니까요. 일치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개합니다. 네. 말로만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렇습니다. 해놓고 예. 아무것도 없네. 예. 자 특수부가 그런 것이고 특수부 출신이라시 제가 보니까 전문적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상이 특수부처럼 생겼어요. 아닙니다. 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댓글창에 젊은 문재인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제가 하면서도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뭐 어렸을 때 큰형 잃어버렸는데 청와대 가 계시더라 뭐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서상윤 변호사님 예. 특수부는 뭐예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특수부 그 옆에 계시니까 사실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변호사입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특수부 만약 물으시면 저희는 우선은 사실 욕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이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한동훈 장관님 말씀 나오셔서 제 말씀드리면 그 장관님께서 사실 그 마약 수사 많이 밀고 계신데 테마로 연예인을 수사하실 게 아니라 검찰청을 수사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이 가장 큰 마약이 권력이라는 마약. 예,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제가 가면 얼마나 심하면 약간 보시면 아시는데 약간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완전 취해서 완전 뭔가 이게 완전 취한 상태인데 또 한 일주일 정도 밤샌 것처럼 엄청 화나 있는 상태. 엄청 화나 엄청 짜증낸 상태. 요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접하는 특수부 검사의 이제 평균적인 상태. 그래서 잘 탈출하셨네요. 우리 김수배 변호사는. 저는 저도 그 사건들에 들어가서 이제 겪었던 후배 변호사 얘기 들으면 변호사님 저 법조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저들이 어떻게 저희랑 같은 법조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악마가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더 심해진 면이 있고 저는 이제 특수부사랑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말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제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저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특수부사라는 게 누구 대상을 찝으면
구속할 때까지 하는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제가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계속해서 압수해가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혐의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악이 되는 겁니다. 악. 나는 그 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인데, 그러면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 별건으로 가는 겁니다. 별건으로 가요. 그래서 구속을 시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떻든 그렇게 아주 그냥 탈탈탈탈 털려서 일가족이 몰살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국 장관 수사가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사를 해서 정말 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나온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당연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야, 너 이렇게 뭐 도대체 일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또 더 높은 곳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옆으로 틀어 어디 안 나오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다 보면 별건으로 가다 보면 정말 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결국 뭐 하나 나오면 그 구속을 어떻게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가봐 보니까 나쁜 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씨. 구속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악이 돼요. 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특수부사가 이대로 정말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철학적으로 저 검찰을 그대로 뒀다간 저 특수부사 저 시스템을 그대로 뒀다가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한다. 검찰이 한번 특수부사의 대상이 되면 이게 일가족이 몰살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느 누가 견뎌내고 어느 민생 사건은 언제 처리되고 이게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검찰의 속살까지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 특수부 수사가 어디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사가 아니고 정말 딱 봤는데 정확히 해보니 이건 안 된다고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찰이 정말 개혁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수부 검사는 하는 일의 절반이 언론 플레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재판을 먼저 시켜가지고 죽일로 만들어 놓고 네네. 제기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두들겨 패는데, 야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 뭐 어디 그걸 견딜까 싶은 정도로. 실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 놓고 압박을 해야 법원에서도 그 어떤 언론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사 외에도 외곽에서 그렇게 뭔가 나쁜 사람 이미지를 주는 것은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래서 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데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형사처벌이 없어요. 왜? 야, 씨. 지울끼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자,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는 거라고.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자, 근데 특수부검사 출신 석계에서 네, 제가 탄핵 주장하는 특이한 센 변호사가 있어서. 이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검찰 개혁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국민적 요구일 테니까 이걸 소위 속칭 쌩까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방송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법사위에 있으면 좀 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변호사 말고. 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출마도 하시더라고 보니까. 네, 뭐. 자, 잠깐만 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네. 서상민 변호사님은 지금 나가는 지역구가 어디세요? 고양정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계신 일산 서구입니다. 일산 서구 예. 고양정. 예. 지금 거기 이용우 의원 있는 지역구?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출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산 서구는 그 저희가 잘 알고 계신 킨텍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노밸리가 지난주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벤처기업 CEO 출신이고 또한 이제 마이스 전문가라서 지금이 제가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간이다 타임이다 생각해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양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한번 나왔었죠. 저 우리 김기표 변호사님. 네네. 지금 나가시는 곳이 저는 경기 부천을. 부천시 을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날 정책방송에서 이제 서른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근데 그때 뉴스공장에서 보니까 서른 의원을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 이길만 하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휴, 사실 그 뭐 내가 서른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폄하해도 되지.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 왜냐면 의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공약은 못 지키면서 자기 당대표에 대한 그 온갖 폄훼와 소위 내부 총질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세요? 부천에 원래 살고 계셨다면서 지금 댓글창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부천에서 부천고 몇 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부천 북초등학교를 졸업했고요. 56회 졸업했고 부천 동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부천고등학교 맞게 하셨습니다. 14회 졸업생입니다. 부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는 예. 서울 성북을 네, 네, 성목 올립니다. 거기는 이제 현역 의원인 저 기동민 의원인 지역이죠. 네, 기동민 계십니다. 성북은 뭐 음. 어때요? 지금 그쪽에 가서 뭐 네, 바쁜 와중에 뭐 네. 검사 탄핵돼야 되는데 또 네. 지역구도 가볼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명함 돌릴 수 있잖아요. 아직 뭐 명함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지역분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좀 자세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민주당 세력 교체 이게 지금 우리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긋지긋한 검찰 독재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민생 중심의 다음 정권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는데 그 전작업으로서 다음 우리 이번 총선이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총선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표를 줄 이유가 없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되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도덕적인 그런 새로운 인물들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 다수가 바뀌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물갈이지 물갈이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덕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뭔가를 해내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사람들이 대거 이번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대한민국 변혁을 위해서 대한민국 변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옛날에 동네 변호사 컨셉이 좀 있었죠. 네. 내 기억하기에 네. 동네 변호사. 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좀 해주는 네.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요. 네. 지금 뭐 현역이 뭐 몇 선이든 상관없이 네. 신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네. 정정당당하게 네. 붙어서 네. 일단 당원의 평가도 먼저 받고 당의 평가도 받고 네. 그래가지고 치열할수록 저는 민주당이 혁신되는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 뜻이 올 테면 그렇죠. 당원 뜻이 올 테면서요. 네. 그럼 당원들한테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게 뭐 6선이나 10선이라도 네. 선택받은 사람이 네. 지금 정치 신인이라도 네.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자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지금 이른바 공천 룰 자체가 현역에 좀 많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공천 관련 제도를 좀 더 바로잡자, 좀 평평하게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일부가 김은경 혁신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안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천 제도도 바꿔야 되고 플러스해서 정치 신인들이 대등하게 현역과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천 제도 혁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보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안들을 저희 혁신회의에서는 다음 주 8일 날 준비해서 혁신안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 내용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세력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시대 교체. 네. 언론들이 이제 말하자면 친명을 뭐 네. 깃발을 들고 예. 소위 비명, 예. 우리는 반개혁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 원팀으로 못 가는 어떤 네. 이 흐름을 네. 지금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 혁신회의 뭐 맡고 있죠. 수석 대변인이고 전체 메시지 총괄해서 미디어 소통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논평 나가는 거 제가 다 손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흐름을 저 방송으로 여러 번 낸 적이 있는데 네.
뭐 불가피한 단수공천이 있어요. 험지 네. 같은 데는. 네. 근데 최근에 도드라지신 분들을 보면 네. 대부분 단수공천 출신들이세요 보면. 네. 맞습니다. 경쟁을 안 했더라 이런 네, 이야기죠. 그럴 때 이런 훌륭한 자원들이 네. 아니 뭐 솔직히 그런 양반들 어디 국회에 앉아가지고 네. 그 경력이나 노하우는 있겠죠. 근데 네. 패기 있게 싸우는 꼴을 못 보니까 단적인 장면 보셨잖아요. 윤석열 그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회로 들어오는데 네. 일어나서 악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면 윤석열을 야유는 못 보내더라도 네. 윤석열을 비판한다는 차원에서 악수 거절했어야 되는 게 상식적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악수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네. 반기역파 분들이 많더라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 퉁쳐가지고 왜냐하면 다음 주 또 모실 거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뭐 정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좀 오래 민변 생활을 또 같이 했죠. 그래서 뭐 오랜 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뵈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은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돈보다 먼저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누구나 평등하게 기운표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억강부약. 약자도 사람 대접받고 기본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요. 근데 그게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철저하게 하고 따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같이 일산대교 TF를 하면서 일산대교 무료 작업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의견 드리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리하시면서 확인하시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상은 인본주의대, 정치 행태는 실용주의다. 인본주의와 실용주의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네, 제대로 이해했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 느낌으로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네, 근데 그 DJ에 막 다가가는 느낌이 보여요. 네. 최근에 내는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기표 변호사께서는요? 뭐 맞는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제 실용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이제 사석에서도 만나 뵀을 때 하는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죠. 명석하신 분이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그 깊은 통찰력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접근할 때 그러니까 주의로 접근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정말 민생이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사실 매력에 빠져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사석에서 이런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동 기록을 보더라도 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들하고의 지금 민간업자 말을 들어서 어땠냐 이런 게 이제 얘기인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이 기록상을 살펴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성남시에 가장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남시를 이끌었고 경기도도 그렇게 이끄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요새 낡은 다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낡은 이즘을 가지고 와서 동상이 어떻고 그런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나갔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태양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가지 않겠는가? 저렇게 시정연설에 알맹이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격.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성민 변호사님. 앞에 두 분이 다 합격하셔서 저희가 부담이 엄청나네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보면 그분이 이제 쓰신 책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책 좀 팔아주세요. 요즘 힘드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신 말씀 중에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 서울에서 뭐 지금 저희 서울시면 김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써 국힘 애들은 앞으로 내년 선거 인수할 때 메가 됩시다, 메가 됩시다 이렇게 뭐까지 준비한다는데 그런 약속은 남발하지 말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 예, 지금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말 소송과 검찰 탄압에서 이렇게 버티신 분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뭐 저희가 존경하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요. 자, 일정표를 보니까 다음 주는 또 다른 변호사 인터뷰가 있고요. 혹시나 그 다음 주 금요일이시면 이렇게 방송을 미리 내야지 예. 다음 주에 다른 변호사분 나오시면은 예. 그 얘기 이제 방송 밖에서 하시되 다음 주는 이미 선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자, 뭐 2주 후든 3주 후든 다시 한번 모시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 이야기만 들어도 겁나 재밌다. 그렇습니다. 비안스 왔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방송을 끝내도록 할게요. 예.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이거 두드리면서 보통 통과됐다 뭐 또는 예, 무죄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뭘 받고 싶으세요? 탄핵? 검사 탄핵? 아니. 합격하시죠. 합격. 자, 이세 변호사 합격.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0분에 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